그러면 이제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당 의석을 40석 보유하고 계시고 간단하게 프로필을 제가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오셨고요. 똘똘이었네, 똘똘이. 그리고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전임 강사와 의예과 학과장을 맡으신 이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해군 군의관으로서 대위로 전역을 하셨고 1995년도에 안랩 대표이사가 되셨고 2005년도에 포스코 사회이사를 하셨어요. 보니까 이거는 최근에 또 좀 이슈가 됐던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말씀이시죠? 몰라요. 몰라요. 아니, 저는 이슈가 새로 되었다.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새로 한 사실이고 저도 오늘 처음 봤네요. 그래서 2008년엔 카이스트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정문술 석좌 교수를 역임하셨고 2011년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 그리고 2013년 4월부터 현재까지 노원구 병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프로필만 본다면은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였는지. 프로필을 보면 학자예요. 네, 학자. 거의 학자인데. 그 썰전 방송을 보면은 어떻게 정치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냐고 묻는 질문에 저 청년들 멘토 청년 멘토 그 활동을 하시면서 그게 좀 계기가 됐다고 그거를 이제 하시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나라를 그렇게 바꿔보겠다. 마음을 먹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정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시. 저는 개인적으로 폴리시 스페인어로 폴리시를 어떻게 읽나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독일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라든지 개방 명부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렇게 의회에서 다양성이 좀 존중될 수 있는 정책들 그런 것들을 주장을 하신 데 대해서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신선했고 혹시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나 이런 개념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실 수도 있는데 찾아보시면 혹시 될 것 그 같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찾아보세요. 그 결선 투표제라는 건 그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후보에 대한 투표를 실시를 했을 때 지금 현재의 구조로는 승자 독식 구조거든요. 1등한 무조건 1등한 사람이 당선이 되는 구조인데 결선 투표제라는 거는 2등 1등과 2등을 뽑은 다음에 다시 붙인다? 그렇죠. 다시 투표를 붙여가지고 이제 당선자를 결정하는 결국에는 국민의 사표를 어느 정도 그 투표할 때 발생되는 사표 그것들을 최대한 이제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게끔 방지하게끔 그런 제도적인 보완책이고요. 독일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알기로 이 제도 하에서는 절대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 말인즉슨 즉 여소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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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가 구성이 됨으로써 협치, 연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이제 아쉬웠던 것 몇 가지 얘기를 하자면은 국민투표라든지 국민발안, 법률 우선 심사 청구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조금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사실 인구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인구가 좀 많은 국가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을 때 국정 운영 또는 이제 혼란이 올 수 있고 국정 운영에 혼란이 올 수 있고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의회의 어떤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과 잘 소통하고 국민들의 의사를 잘 대변한다면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즉 KAMD를 조기에 완료하겠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중요하죠. 중요해요. 국가의 안보와 우리 국토를 수호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체계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구축되었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구축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조짐이 보였을 때 적극적으로 쏠 것이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정보를 감지했을 때 얼마만큼의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냐? 그런 자위성에 대한 예. 논의가 그 사전에 좀 이뤄져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현 시국 하에서 대북 제재라든지 예. 그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논의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당연한 주장이죠. 킬체인과 한국 KMD를 조기에 완료하겠다는 건 당연한 주장인데, 예. 그 전에 얼만큼 적극적으로 자위권을 발동을 하겠느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최전방에서의 어떤 오랜 군경력을 다시 또 보여주는 또 시각이 아닐까 싶네요. 네. 예, 그런 면에서는 진짜 국방 전문가랍네요. 이런 뭐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보다 이걸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갖춰졌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청년 노동 정책 분야에 보면은 중소기업에 매월 약 50만 원씩을 지원을 해서 청년 고용을 보장을 그쵸. 하겠다, 이런 정책을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예. 그 전에 최저임금을 1만 원 선으로 상향 조정하고 청년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까지 보장하겠다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예.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보장을 명목으로 약 50만 원씩을 지원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 만약에 50만 원을 지급을 했을 때 중소기업에서 실질적으로 이 50만 원을 청년 고용을 보장하는데 얼마큼 잘 활용을 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지, 예. 만약에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벌할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중소기업에 따라서, 그 회사에 따라서 자신들이 투자하는 비용 대비 노동력의 다시 말하면 인건비의 비중이 큰 그런 회사가 있을 것이고, 인건비의 비중이 작은 회사가 있을 건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기준을 명확히 나눌 것이냐, 그런 문제들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한 가지 더, 저는 그 안철수 후보님이 주장하시는 552 학제 개편안을 좀 반대를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반대를 한다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누가 말하죠? 아니,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저희가 지금 조사해온 것만의 자료만 봤었을 때는 이 안철수 후보분께서 전체적인 이런 뭐 여성 정책이나 청년에 관한 정책, 그리고 교육 정책, 뭐 이런 것들이 다른 후보들과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와, 이거 정말 획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눈에 띄는 정책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가부 폐지. 솔직히 여가부 폐지 괜찮은 것 같아요. 여가부 폐지. 그러면 예. 지금 준박 씨는 안철수 후보를 싫어한다? 안철수 화이팅! 화이팅! 싫어한다라는. 아니 싫어하는 건 별로 아니고. 언급하고 싶지 않다. 근데 별로 관심 없다? 관심은 있는데 딱히 언급할 게 그렇게 제 눈에 띄는 거는 그렇게 들어오질 않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훌륭하신 분이지만 저희가 이 자료를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겸손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안철수는 안 뽑겠다. 예. 저는 나 뭐 말하려고 그랬지? 까먹었네. 잠깐만요. 망했죠? 어디 갔지? 이게 우리 매력이죠. 그쵸. 천천히 찾으세요. 어차피 예.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표시 좀 해놓을 걸 그랬네. 그러게 좀 표시 좀 해놓지 그랬어요. 뭐 이 정도. 아까 말했던 그 예. 학제 개편안. 예, 학제 예. 개편안은 5.2의 학제 개편안이죠. 5.2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5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예, 그렇습니다. 면에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줄였다는 거는 사실상의 어떤 대학 준비의 과정으로만 이렇게 여겨진다라고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사회.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학에 지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실업난이나 이런 것도 취업난 같은 것도 다들 대학을 나와서 그에 맞는 이제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어려워졌다고 보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될 거는 제 생각에는 이 대학 진학률이 더 낮아져야 돼요.
진입 장벽이 좀 네. 낮아져야 된다. 아니 진학률이 더 낮아져야 돼요. 음. 예를 들면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의 선진 국가들처럼 예. 뭐 중학교 정도까지 교육을 받고 예. 교육 직업을 병행을 하면서 직업 교육이죠. 그렇죠. 직업 교육 직업이라는 아니 그래 탁 하면 탁 알아듣고 그런 맛이 직업 있어야지. 교육을 병행을 하면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552 학제 개편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게 지금 현재 633 학제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의 이 교육 기간이 6+3 9년이죠. 예, 그렇죠. 하지만 이 학제 개편안 552로 전환을 했을 때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해가지고 총 10년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뭐 1년이 뭐 의미가 있겠냐. 하지만 열 몇 살 먹은 친구들한테 1년은 거의 인생의 10%거든요. 아주 중요한 따지면 또 그렇네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안 후보가 생각하는 그 사회가 제가 생각하는 사회와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학제 개편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럼 어느 한순간에는 두 학년이 동시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이 이렇게 과도기 구간에? 그쵸. 두 학년이 어쨌든 한꺼번에 입학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학제 개편안을 보면은 학제 개편안을 보면은 단순히 633을 552로 바꾸는 게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초등학교 입학연도를 1년 앞당기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입학연도를 1년 앞당겨서 이제 성인으로 넘어가는 그 나이도 현행 20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20세에서 19세로 앞당기겠다는 건데 족보가 좀 꼬이겠네요. 그죠? 족보가 꼬이는 걸 떠나서 그게 문제가 될 게 그래봤자 1년인데 뭐 사실 뭐 지금 뭐 인구수도 줄고 있고 지금 뭐 초등학교 입학 인구가 거의 뭐 사상 최저라는데 그렇죠. 45만 명? 뭐 앞으로 40명까지 떨어진다고 보면은 하나님 40명이요? 한반? 40만 명. 40만 명까지 떨어진다고 그렇죠. 보면은 사실 뭐 80만 명? 두 학년이 동시에 진학을 하게 됐을 경우에 80만 명인데 뭐 저희 고등학생 때는 65만 명, 그쵸, 70만 그쵸. 명 이렇게 뭐 학교를 다녔던 거 40명. 크게 무리는 아닐 거라고도 보지만 뭐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쵸. 그건 이제 뭐 똑똑하신 그쵸. 고시보신 분들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제 저희 머리로는 괜히 그 여기까지가 행정고시 한계니까.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은 이제 안철수 후보 한 줄평. 한 줄평. 나 되게 부담된다 한 줄평. 그 확실히 기업도 운영을 해보셨고 이제 교육자의 위치에도 있어 보셨고 하다 보니까 어떤 교육 정책이나 기업 정책에 대해서 좀 확고하신 것 같아요. 확고하다. 뭐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어느 정도 고집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과 의견을 나눠서 국가가 더욱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리더십만 있다면은 뭐 정책 자체는 크게 나쁜 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부분을 빼고는 저는 뭐 이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안철수 후보가 발성법을 바꿔서 그게 되게 한번 이슈가 됐었죠. 암스트롱.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그마한 부분부터 자신을 바꿔가는 모습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이 깊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파이팅. 안철수 파이팅! 일관되고 좋다. 이거 좋네요. 편하다. 이거. 컨셉을 잘 잡아야지. 초반에 편하지. 글쎄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백신을 개발한 것처럼 또 그런 백신으로 우리 나라를 또 치료하고 발전시켜 달라 하시는데 뭐 사실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이런 다양한 경력을 통해서 얻은 새로운 시각들 이런 것들을 이 나라 운영에 많이 반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펜을 아까부터 떨궜어. 떨려서 그래요. 자, 다음 홍준표 우리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참고적으로 자유한국당은 현재 의회에서 92석, 90석 많아요. 의석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거대당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쩌면은 그 정치에 관심을 많이 안 가지시는 분들은 되게 생소한 당 이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은 정치에 관심을 안 갖는다면 더불어민주당도 생소할 수 있어요. 전시는 이제 새누리당, 그렇죠. 예, 인데 이제 최근에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꿨다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일단 드려보고. 예, 전화가 왔죠. 모르는 번호예요? 예. 그러면 안 받으면 돼요. 근데 저는 진짜 좀 의아한 게 항상 이분들은 빨갱이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이 당 색깔은 빨간색으로 항상 하시는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좀 또 생각해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잡소리는 다 집어치우고 프로필 팍팍! 프로필은 그러면은 제가 한번 하세요. 예.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경남 창녕에서 1954년 12월 5일 날 출생을 하였고, 그냥 고려대학교 교려대학. 아, 이게 제가 요새 교려대학교. 학교에서 그 하는 프로젝트에서 발음 연습을 했는데 그걸 해도 잘 안 되네요. 고려대학교 법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뭐 이쪽 당시에는 행정학과가 이게 법대 그런가 봐요. 네, 그런가 봐요. 이게 신기하네요. 법대학부에 속해 있었나 봐요. 이제 그 밑에 이 프로필을 보면은 이 법조계에서는 되게 화려한 것 같습니다. 서울지검 검사 뭐 일단 이거밖에 없는데 뭐 자기 자칭 모래시계 검사라고 이제 자칭을 하기도 그치, 그 하는데 모래시계 드라마의 그 모델이 되었던 검사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15대, 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 사선을 했고, 그 이제 현재는 35대 경남도지사도 했고, 그리고 36대 현재죠. 경남도지사. 사퇴하셨죠? 지금 이제 대선 때문에 사퇴를 예, 하고 사퇴하셨죠. 사퇴한 대신 이제 법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준박 씨 구속되면은 제가 영치금 많이 넣어드릴게요. 영치금 저도 200만 원 넣어주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0만 원 받았다니까. 그 윤 전 추행정관한테 저도 200만 원 넣어주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이 검사 출신이고 예. 이렇게 뭐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본인이 본인을 변호할 수 있습니까? 있죠. 있어요? 예, 있는데 그럼 뭐 피고인으로서 쌤 자기 이뤘었다. 아니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혼자 재판에 참여할 수 있어요. 변호사 없이 단독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꼭 의무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변호사나 검사들도 자신이 이제 피고인이나 이제 뭐 그런 입장에서 판정에 설 때는 다 이제 따로 이제 변호인들을 고용을 하죠. 그게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제3자 입장에서 업무적으로 사건에 접근을 하는 거랑 본인이 당사자가 되어서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죠.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많이 다르겠네. 전 그렇게 들었습니다. 뭐 저도 이제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이제 또 청취자분들한테 말씀드려야 할 게 그 저번 주에 스팸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은 다 검증되지 않은 그렇죠. 예. 검증되지 않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그것을 가능성이 감안해 많고요. 주세요. 예. 자, 그러면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정책이 사실 뭐 많이 없어요. 예. 한 장짜리. 뭐 크게 뭐 검찰 개혁, 국방 정책, 그리고 서민복지 정책 이렇게 나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저는 이분을 이제 정책으로 접근을 한다기보다 어제 있었던 토론에서의 이 홍준표 후보의 이런 행로들 저는 그게 요새 더 주목을 대중들에게 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네이버 검색어에 떴더라고요. 홍준표 세탁기. 세탁기에 갔다 오셨다고? 예, 세탁기에 갔다. 나는 이미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대선 후보로서 지금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예, 지지하시는 예. 분들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딱히 그러면은 지금 준박 씨는 패스하겠다. 홍준표 후보 안 뽑고 안철수 후보도 안 뽑겠다. 그렇게 점점 줄여지다 보면 어느새 제가 누구를 투표할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한 줄 평에 홍준표 화이팅 안 할 거예요. 오. 왜 그래도 화이팅은 해주시죠. 홍준표 만세! 만세가 더 좋은 거 아닌가? 아무튼 이걸 어떻게 다른 분들이 혹시 뭐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저도 없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자, 패스하겠습니다. 뭐 딱히 왜냐면 뭐 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너무 좀 신재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나. 뭐 아무래도 한국의 트럼프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어제 심상정 후보가 그 토론회에서 했던 말이 많이 생각이 나요. 이 홍준표 후보를 질의하는 시간이었죠. 근데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를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자질이 안 되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금 좀 말씀을 하셨죠. 심상정 후보가. 아이어그리? 다른 그래서 결론이 뭔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그쵸. 결론을 빠뜨리진 않네요. 너무 친재벌적이야. 나머지 네 후보들은 재벌개혁 쪽에 좀 힘을 실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홍준표 후보는 딱 잘라서 그냥 자꾸 이렇게 반재벌적인 그런 감정을 부추기지 말자. 저는 뭐 그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쨌든 패스하겠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 그럼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입장 표명 없음. 좋아요. 이제 마지막 진짜. 벌써 1시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오래 걸리네요, 이게. 저희가 한 30분 내로 끊으려고 했는데 모든 영상을 너무 많아. 정책들. 근데 사실 우리가 한 얘기들 중에서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있는 말들보다 그렇죠. 뭐 이런 게 거의 뭐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저희 딱 문재인 후보는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한번 가보죠. 그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더불어민주당 몇 석 차지하고 있습니까? 13일 기준으로 119석이네요. 119석. 최대당이죠, 지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입니다. 경남 거제에서 53년도에 출생을 했고요. 경희대 법대를 나와서 뭐 학생운동으로 투옥됐던 경험도 있고 무엇보다 이 참여정부 시절에서의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그렇죠.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 이러면서 청와대에서의 어떤 이 뭐라고 그럴까요? 국정운영 그렇죠. 시야는 제일 넓을 것으로 보이긴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경험도 가장 확실하게 있으시고 그러면서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상임 고문으로 지금 재직을 하면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고요. 뭐 정책 얘기를 또 해볼까요? 이번엔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상당히 편파적인 지금 근데 하고 계신데 근데 편파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이 홍준표 의원은 아닙니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정책 얘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가장 인상 깊었던 정책은 이제 소방공무원들을 지금 현재 거의 소방공무원의 90몇 %가 지방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을 전부 다 이제 국가직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의 받고 있는 처우보다 훨씬 더 개선된 처우로서 이제 소방 활동을 하겠다라는 게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국민들 위해서는 민주를 위해서는 하하하. 그래서 안 그래 지금 막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장비들도 소방관 많이 노후됐다. 자비로 직접 여건이 너무 안 좋죠? 지금 굉장히 최악으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어느 일정 수준의 이상의 대접과 처우를 해줘도 전혀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저는 인상이 깊었고 그 다음 이제 인상이 깊었던 게 이제 농업정책 쪽에서 이 쌀농가의 소득 보장, 그러니까 이제 농업 쪽에서의 힘을 많이 실어주겠다는 얘기인데 아무래도 아까 그 쉬는 시간에
박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 FTA가 맺어짐으로써 우리나라의 쌀 농업 쪽에 대한 보호가 조만간 끝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끝나는 시점에 딱 맞춰서 저는 되게 잘 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쌀이 주식이고 더군다나 농민들을 보호해야 할 국가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농업에 대하여 이제 보호 정책을 펼치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적으로는 이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님도 이제 이 농업에 대한 정책 과제를 발표를 하셨는데 참고해 보실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심상정 후보님의 이제 공약은 품목별로 식량 자급률을 법으로 정해서 식량 주권을 실현하겠다. 특히 쌀에 대한 자급률을 100%까지 보장하겠다. 뭐 이런 공약을 내셔서 그것들이랑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공약이 아닌가. 좋은 정보입니다. 계속하시죠. 제가 계속합니까? 예. 저는 인상 깊었던 거는 이 정도로 저는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2개. 그렇죠. 근데 어차피 저도 안 뽑겠다. 아니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좋지 않습니다. 문재인 후보 안 뽑겠다. 안 뽑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이제 몇 가지 꼽자면은 공무원 복지 포인트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뭐 일선 공무원 분들은 좀 반발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좋은 법인 것 같고, 대체적으로 봤을 때 좀 다른 후보님들에 비하면은 뭐라 그러지? 폭이 넓은 것 같아요. 공약의 폭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맞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뭐 치매, 국가 책임제, 그리고 아이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뭐 소방관 처우 개선하겠다, 상시적으로 일하는 비정규직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특수고용 노동자 문제 해결하겠다, 뭐 학습지 선생님이라든지 뭐 화물차 기사라든지 이런 특수고용 노동자들 문제 해결하겠다, 그리고 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해서 감정노동하는 분들 현실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끔 국가가 관리하겠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폐지하겠다. 그리고 생활체육 확대시키겠다. 교육정책 개혁하겠다. 미세먼지 잡겠다. 뭐 농업 잡겠다. 뭐 이렇게 통신정책, 통신기본료 폐지하고 단톡법 개정시키겠다.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데 좋다 이겁니다. 이대로만 된다면은 최고죠. 우리나라는 거의 뭐 유럽 선진국 문턱에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재원이죠.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이런 복지정책들의 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세금은 어디서 어떻게 인상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다소 부족하지 않나, 다소 포퓰리즘에 근거한 공약 남발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이제 토론에 있었던 얘기를 제가 잠깐 해드리자면은, 심상정 후보는 이 복지에 자기가 원하는 정책에 관한 복지를 실현을 하려면은 80조가 필요하다고 자기는 계산을 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제가 기억하기로 30조인가 40조만을 얘기했던 걸로 기억해요. 전 대선 때. 전 대선 때 심상정 후보가 당신의 이제 복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80조의 복지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30조면 된다. 뭐 거의 비슷한 정책을 가지고 30조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넓은 공약이 많은데,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세수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 정도 세수만 해서는 과연 이런 거를 정말 다 양치 양치 그 정도 세수만 해서 양치도 좀 하고 고양이 세수 클렌징으로 클렌징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되게 문재인 후보님은 양치질을 꼼꼼히 좀 하셨어요. 저는 양치질을 하루에 3번씩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말 이런 다양한 정책을 다 실현을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세금이 필요할 텐데, 그것도 좀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성대모사 녹음해서 들었을 때 똑같을라나? 잘하나?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습니까? 네. 뭐 아예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하하. 이건 아니고. 사실 그러면은 이 다섯 저 박사님, 한번 뭐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이 문재인 후보의 어떤 체육 정책 요거 좀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반가운 이유가 저희가 재작년이었나요? 2014년이었나요? 네, 얼핏 그 정도로 2015년이었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예. 특히 청소년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공모전을 준비해서 나갔던 적이 있죠. 잘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상당히 반가워요. 예. 이런 국민의 어떤 생활 체육 진흥하겠다. 활동들 진흥하겠다라는 거 아주 어떤 국민 건강이나 이런 삶의 질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저도 않을까. 이게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요새 보면은 학생들이 되게 좁고 협소한 똑같은 말이죠. 협소한 운동장이나 맞아요. 열악한 환경에서 동네형 공공 스포츠 클럽 늘리고 필요하면 스포츠 클럽 지원법 제정도 추진을 하겠다. 근데 이게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랑 굉장히 많이 비슷하네요. 거의 동일이에요. 근데 저희 파일을 봤나?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의심을 해봐야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가지고 다양한 수업의 어떤 과제로 돌려막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교수들의 손에 들어가고 그중 한 명이 이제 문캠프에 입성을 했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거.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 그렇게 또 말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거 없는 의혹 오늘 위험한데요. 그럼 다섯 후보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러죠. 어떤 식으로 이제 또 저희 근데 그 문재인 후보는 뭐 한 줄 평이 없습니까? 이거 편파 판정하는 겁니까? 전 했는데요. 했습니까? 저는 편파 판정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문재인 화이팅. 왜냐면 지지율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긴. 알아서 잘 하시겠지. 그 다섯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다들 공약 좋습니다. 뭐 돌봄 제도 그리고 교육 제도 개혁 뭐 뿐만 아니라 노인 복지 문제 노동 문제 그런데 말이죠.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이를 낳을 양육비, 그러니까? 사교육비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부담이 돼서 애를 못 낳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은 왜 태어나서부터 경쟁의 구도 속에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는가? 다 초점은 대학 입시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학 입시에 왜 그렇게 목숨을 거는가? 좋은 대학을 가야 취직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결국에 노인복지든 교육 문제든지 간에 핵심은 취업이에요. 일자리, 고용. 그래서 요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에는 노동의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 노동의 가치를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왜? 첫 번째,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해소해가지고 중소기업 청년들이 충분히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더라도 집을 사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현재 재벌 대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 경쟁 체제 하에서 이 독점이 너무 폐해가 나타나다 보니까 좀 건전한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 재벌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문어발식 그 계열사 문어발식으로 계열사 늘리는 거 제한하고 그리고 그 경영세습이나 경영세습 일감 몰아주기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척결할 것이냐에 대한 좀 디테일한 정책 공약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얘기는 하지 뭐 재벌 개혁하겠다 일감 몰아주기 근절하겠다 얘기만 하지 현실적으로 이 노동의 가치를 높여서 현실적으로 기업이 벌어들인 이윤이 노동자들에게 몫으로 잘 분배되는 사회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공약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문화예술에 대한 공약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예술계에서 저작권법이라든지
예술가들에게 공정하게 수익이 배분되지 못하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공약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는 좀 아쉬웠고 그 다음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이해는 하고 있는 것이냐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를 하고 계신 건지 솔직히 조금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뭐 아이디어 중심의 산업이 발달하고 과연 이렇게 됐을 때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로도 침체되어 있는 잠재 성장률이 앞으로는 더 침체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공지능이라든지 기계라든지 3D 프린팅 이런 기술력에게 노동력이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 좀 장기적인 비전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교육 문제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학제를 개편하겠다 교육위원회를 뭐 설치를 하겠다 뭐 이런 거 다 좋다 이겁니다. 뭐 그 무슨 자유학기제 이런 걸 도입하겠다 이런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일제고사를 폐지한다든지 아까 준박 씨가 말씀하신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같은 대학 입시 제도를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혁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경쟁 사회를 혁파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이고 조금 더 혁신적인 교육 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청산유수네요, 진짜. 아쉽습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아까 그 노동 시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보태자면 현실적으로 청년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후보들이 내고 있는 공약 중에 찬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직한 사람들이 받는 실질 임금이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들이 받는 실질 임금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70%면 70%, 80%면 80% 거의 적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후보님들이 낸 최저임금 인상 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자신의 생각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박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어떤 최저임금에 대해서 사실 그래요. 제가 저도 알바를 몇 차례 해봤고 그 다양하게 많은 곳에서 해봤지만 당연히 아르바이트생이라던가 이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높으면 당연히 최저시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좋은 거고 하지만 또 그 자영업자들의 어떤 최저시급이 올라갔을 때 피해보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왜냐면 그렇죠. 저 사람 카페 크게 하네, 좀 돈 많이 벌겠네 했을 때 다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구조예요. 왜냐하면 워낙 자영업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 최저시급 10,000원 추진을 하는 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를 어떤 또 안 좋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자꾸 말에 꼬리를 물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10,000원까지 한 번에 올리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도 2020년까지 천천히 올리자는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알바생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자영업자들 말고 예를 들어 2-3명에서 한두 명만 거느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한 달에 버는 수익에서 솔직히 인건비 시급 한 1,000원, 2,000원 올려줬다고 제가 보기엔 큰 타격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타격으로 되돌아오는 자영업자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업주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저는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내가 하루에 500원 올려서 더 받아봤자 어차피 4,000원 남짓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거 한번 올려주면은 나도 노동의 질을 더 좋게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고 500원에 나를 팔겠다? 아니 나를 팔겠다는 게 아니죠. 500원 때문에
꼭 500원이 아니어도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노동의 질 제고도 할 겸 이 사람들의 그 사기의 제고도 할 겸 이렇게 자그마한 금액이라도 이제 최저임금을 천천히 올리기 시작해서 하면은 앞으로 조금 더 좋은 노동의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결국 저희가 뭐 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예. 최저시급 얘기까지 뭐 나오게 됐는데 뭐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네, 마무리해야죠. 지금 벌써 1시간 20분이 달렸네요. 넘게. 이거 어떻게 마무리해야 돼? 이거를 근데 말이죠. 이거를 만약 오늘 2부가 있잖아요? 2부가 있죠? 근데 2부가 있어도 우리가 이걸 잘라서 만약 방영을 하게 된다면은 네,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감사합니다. 저희 문재인 씨가 문재인 후보님 한번 또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님 오셨어요. 네, 문재인 후보님. 예. 하하하. 여러분 중 이거 아닌데? 문재인입니다. 이거 안 되겠다. 예,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